자, 그럼 자료 봅시다. 자료는 문제가 많아요. 여러모로 문제가 많죠. 여러분들이 전멸을 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많고요. 자, 일단 이거부터 한번 봅시다. 2번 정답률이 무려 27%밖에 안 돼요. 고득점자냐? 뭐 상위 50%냐? 하위 50%냐? 상관할 거 없이 정답률이 낮습니다. 상위권도 40%가 안 나와요. 그럼 왜 이 문제는 이렇게 정답률이 낮을까? 이유가 뭘까요? 이게 문제가 어려워서 당연히 어려워서라고 말을 하겠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런 문제들을 많이 틀리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다른 7급 학원 그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다가 들은 건데 여러분들 이런 것 나오면은 너무 처리를 잘 못한대요. 오프라인 학원에서 들은 얘기예요. 이런 그 밀도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이 변수들이 나올 때, 이 수식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졌다면 그것도 마찬가지 이유겠죠. 이 수식을 잘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어려웠던 것이다. 뭐 이거 말고는 특별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겠죠. 근데 해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요. 총 면적에서 경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1, 2, 3, 4 돼 있는데 이렇게 써볼게요. 저기 이 소괄호로 쓰면은 표시하기 어려우니까 자 1분의 2만 해도요. 총 면적 분의 인구 분의 인구 아이고 경지 면적 분의 경지 인구 이렇게 나오니까 인구 사라지고 경지분의 총면적이 바로 나오죠. 그럼 우리는 총면적에서 경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중 구할 거니까 1 나누기 2를 해주면 되겠네요. 위치를 잘못 썼는데 1 나누기 2만 하면 바로 총면적분의 경지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이 경기보다 작다라고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야 될까? 1 나누기 2를 했을 때 2가 1보다 그러니까 2가 굉장히 더 크거나 아니면 일부분이 훨씬 더 작거나 뭐 이런 상태가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봤을 때 총 면적에 있어서는 경기가 서울보다 크다는 건 알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통계적 인구 밀도가 서울이 경기보다 높다는 건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비율이 어디가 더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나눠서 이런 값이 나온다. 얘랑 나누면 된다. 라는 건 알고 있지만 얘 둘은 비교가 가능해도 얘 둘만 비교를 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것만 비교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정확한 값을 비교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네, 수치가 안 나와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범위는 구할 수 있어요. 어쨌든 1위, 2위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건 평가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명확하게 어느 쪽이 더 작다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은 일단 배제가 돼야 돼요. 자, 2번 충남의 경우 2018년도 1인당 GDP가 3위 바깥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2019년 자료죠. 2019년 자료에서 충남의 1인당 GDP는 네, 2등이었어요. 그런데 전년 대비 1인당 GDP 성장률이 충남이 2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충남의 2018년도 1인당 GDP가 3위 바깥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 GDP 성장률을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GDP 성장률이 앞에서부터 0.5%, 0.1%, 0%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뒤에 애들이 전부 다 0%일 때 극단적인 가정을 했을 때 충남은 사실상 변화한 게 없죠. 나머지 충북부터 그 밑에 다 변한 게 없어요. 그럼 순위가 바뀔 게 없잖아요. 3위는 적어도 지킬 수 있겠죠. 아무리 못해도.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을 했을 때 무조건 3위 밖으로 나오진 않는 거예요. 그럼 이건 아니지. 3번 경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이다. 자, 이건 총인구 나누기 GDP죠. 그럼 총인구 나누기 GDP가 뭐예요? 위치가 거꾸로 됐네요. GDP 나누기 총인구인데 GDP 나누기 총인구가 1인당 GDP예요. 그러면은 총인구 나누기 GDP는 뭐가 될까? 이거의 역수겠지. 역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울산이 1위였다가 한순간에 꼴등이 되는 거지.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자, 경제임금 밀도는 총인구 나누기 GDP고 1인당 GDP 나누기 총인구예요. 그러면 이게 1등이면 얘는 당연히 꼴등이 돼야지. 당연히 3번이 돼야 됩니다. 나머지 몇 번 선택했나 한번 볼게요. 지금 2번에서 4번을 선택한 친구들이 많은데 4번 한번 봅시다. 총면적 대비 GDP는 서울이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다. 자, 총면적 대비 GDP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걸 하셔야 될 거예요. 4로는 안 되죠. 4 해도 상관없겠다. 1 나누기 4를 해주시면 돼요. 1 나누기 4를 하면은 총인구, 총면적, 총인구, GDP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GDP가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총면적 대비 GDP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그럼 1 나누기 4 했을 때 서울이 가장 크게 나타날까? 어떻게 알죠? 경제인구 밀도라고 나와 있는 거에서 1등은 대구고 서울의 위치가 안 나와 있잖아요. 서울이 얼마의 값을 가지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서울이 경제인구 밀도를 어떤 값을 가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정확한 값을 알 수가 없어요. 얘네들 서울이 경기보다 크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다고 봐요. 네. 통계적인 인구 밀도가 큰데 분모의 지리적인 그게 작다. 어, 이 값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잠깐만요. 아니, 저는 이거는 모를 것 같아요. 저는 모른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해설지에 동의를 했었거든요. 수치상으로 통계적인 인구 밀도, 그리고 지리적인 인구 밀도 나눠서 구한다 했을 때 크다라고 안 나올 것 같은데. 잠시만요. 그러네요. 더 크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냥 미지수 값 넣고 해도 크다가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조금 저는 고민스러운 거는 이 미지수로 넣고 했을 때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수치로 넣었을 때도 이렇게 나올까? 사실 저는 확신이 좀 안 갑니다. 요거는 저는 어차피 1번은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작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근데 뭐 요거는 크다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네요. 모른다가 맞는 것 같긴 한데 크다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여기 1번은 그렇게 버리면 돼요. 근데 어차피 1번 답 선택한 사람 없어요. 1번을 선택한 사람 있나? 비율상으로? 네, 1번은 뭐 거의 선택을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의미 없는 부분인 것 같고 4번을 선택을 하신 분은 좀 많아요. 4번을 선택하신 분이 답을 선택한 분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분들은 이제 이거 나누기 했을 때 실수를 하신 거겠죠. 아마 이거 4분의 1이랑 1분, 그러니까 4 나누기 1이랑 1 나누기 4랑 거꾸로 해가지고 4번을 답으로 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그거는 그렇네요. 5번은 선택한 사람이 이것도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4번은 그래프 때문에 틀린 것 같아요. 정답률이 낮은 이유가 그래프 아니고는 딱히 이유가 없을 것 같고, 그래프가 좀 그렇긴 하죠. 여러분들이 많이 볼 그런 그래프는 아니고, 상관관계인데 그리고 좌표도 거꾸로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결석률과 성적 간의 상관관계다라고 했을 때 가로축이 결석률이고 결석률이라는 건 출석률을 빼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수록 결석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죠. 결석 증가. 세로축은 석차 백분이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성적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서 아래로 내려간다. 성적이 나빠진다는 거지. 일종의 삼포도를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출석률이 가장 높은 학생은 성적이 가장 낮다라고 돼 있는데 성적이
가장 높은 거죠. 그리고 니은에서 바로 윗등수 뭐야 채팅 이거 친것 같은데 몇 번이요? 아 4번이요? 아 그래 그렇죠 옳지 않은 것만 고르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뭐라고 돼 있니? 답이 3번이 아니야? 아 2번으로 돼 있구나. 아이고 그럼 3번이겠죠? 3번이면 정답률이 어떻게 되니? 3번 했을 때 정답률이 60%가 안 나오네요. 60%가 안 나옵니다. 요거는 볼게요. 정답률이 그래도 70%가 안 나오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정답률 60% 정도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부분은 팔로업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나와 있는 대로 주는 대로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니은에서 바로 윗등수 학생보다 출석률이 높은 학생은 5명이다 돼 있는데 어, 정원 10명이기 때문에 여기 학생들 다 나와 있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순위로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직선 그어주면은 1, 2, 3, 4, 5가 되는 거예요. 때 바로 윗등수 학생보다 출석률이 높은 학생을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바로 윗등수랑만 비교를 하면 되겠네요. 출석률이 높은 학생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5명이다. 님 맞는 거고요. 이거 지울 때 이런 거 좀 고민하면서 좀 했으면 좋겠어. 저는 이제 검수를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언어는 했지만 자상은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봤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검수를 할 때 친구들이 이걸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옳지 않은 거다라고 했으면 옳은 것을 틀리다라고 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본인들이 연습을 할 때 그 검수를 할 때 근데 보통 이런 거 나오면 대부분 이렇게 푼단 말이지 검수를 해온 걸 보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답이 굉장히 왜곡돼서 보여요. 저는 무조건 이제 옳지 않은 것 골라야 된다라고 하면 동그라미 쳐도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지워놓고 디귿에서 132라는 학생들은 수업에 모두 25일 이상 출석했다라고 돼 있는데 132는 여기 20%까지고 전체 수업 일수가 몇 번이냐 30일이잖아요. 30일 중에서 5% 빠졌다. 그럼 6일 빠진 거예요. 그럼 25일 이상 출석한 게 아니라 24일까지만 출석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25일 이상 출석했다라는 건 틀린 선지가 되겠죠. 답은 3번. 이렇게 해도 정답률이 60%밖에 안 나오는 그런 안타까운 문제였네요. 자, 다음 문제는 7번입니다. 7번 볼게요. 7번도 정답률이 낮긴 한데 이것도 설마 아니겠죠? 네. 답 오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생긴 것 자체가 그냥 틀리기 쉽게 생긴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문제를 봅시다. 가그룹 계열사의 자본 총계 및 계열사 간 지분 소유 현황을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고요. 가공자본이 가장 큰 계열사를 골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공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A사 자본 총계 중 해당 그룹 내 계열사들이 차지하는 지분의 합. 그러면은 자기 자본 빼고 그냥 외부의 가공자본만 체크를 하면 되는 거겠죠.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피출자자를 기준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만 잘하면 돼요. 출자자랑 피출자자가 나눠져 있는데 출자는 주는 사람이고 피출자는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피출자 회사의 가공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출자자가 피출자 회사한테 준 거죠. 그 비율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비율을 볼 때는 이쪽으로 이 A의 전체 자본 총계에서 비율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값만 여기다 바로 적어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이거는 뭐 쉽게 말하면 표를 어떻게 읽느냐 이런 문제였던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사실 좀 한눈에 안 들어오긴 하죠. 그리고 뭐 오타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이건 160 이런 식으로 다 옆에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굉장히 생소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맞았겠죠. 얘는 아, 저도 계산하는 걸 적잖이 싫어하는지라 보면은 답답해요. 보고 있으면. 자, 이렇게 해놓고 옆에다 정리를 해주면 이게 가공자본이 나옵니다. 400, 480, 그리고 176, 0, 954, 110. 자, 이게 이제 가공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공자본의 제일 큰 크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크기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 5번 선택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7번 정답률은 왜 낮게 나왔냐? 다른 사람들은 뭘 선택을 했느냐? 1번을 선택을 많이 했어요. 1번 선택자가 많은 이유가 뭘까? 다들 이렇게 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합을 하는 이유가 뭘까? 출자자가 돈을 얼마나 바깥에다 냈느냐를 문제로 물어보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가공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그 회사가 남들한테 빌려온 돈인 거예요.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남들한테 빌려준 돈을 확인을 하니까 1번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5번을 선택한 친구들보다 한 10%더 이상 많게 A를 1번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선택을 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 볼게요. 9번도 정답률이 낮은 문제죠. 40%가 안 나오는 문제고 네. 기대 여명과 생존자에 대한 자료다. 이렇게 나와서 여명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앞으로 더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되는 생존 연수고 그러면은 사실 기대 여명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생존 연령에다가 더하기 기대 여명을 하면 그 값이 비슷비슷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차이가 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거는 해당 연도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하는 평균 생존 연수를 의미를 하고 영세의 기대 여명이 기대 수명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영세랑 10세 비교했을 때 10세에다가 기대 여명을 더하면 82.73, 영세에다가 기대 여명을 더하면 82.40이 나오고 이런 차이 부분에 대해서 왜 나오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연령별 생존자라고 나와 있는 이 표만 봐도 납득이 가죠. 0세 중에서 10세 사이에서 죽는 아이들이 있을 거고 그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이 생존자 인구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조정이 되고 기대 여명도 당연히 조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상세한 내용을 봅시다. 우리가 골라야 되는 거는 옳지 않은 걸 골라야 되고요. 1번에서 2019년 출생한 남자의 기대 수명보다 10세인 남자의 기대 수명이 더 길다라고 되어 있는데 2019년 이제 출생한 남자의 기대 수명은 보시면 82.40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남자니까 78.99겠네요. 78.99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평균 생존 연수니까 계속 더해준다고 치면은 10세에다 더하면 어떻게 되죠? 79.32세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기대 수명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0세에만 들어가면은 이게 1번 선지가 틀려야 될 건데 여기 나와 있는 2번을 계속 쳐다보고 있다 보면은 해당 연도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라고 하고 0세뿐만이 아니라 이걸 합쳐서 이야기를 하는 거겠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면 1번을 맞다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2번에서 모든 연령에서 여성 생존자 수가 남성 생존자 수보다 항상 많은 것은 아니다 돼 있는데 이건 옆에다가 여기 같은 애가 있었으니까 뭐 이미 이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은 계속 이제 생존자 여자가 이제 더 많은 상태로 나오고 있죠. 근데 이때 말고 이 10세 단위 말고 그냥 41년, 41세, 43세 이런 단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항상 많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그러니까 세라는 단위는 1년 단위잖아요. 10년 단위가 아니라 1년 단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구간을 10년으로 나누면은
사익 구간에 변동이 있어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줘야 되고 이번 선지를 지울 때도 뭐 영세만 가지고 지워도 괜찮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도 충분히 지워줄 여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만 해결을 해주시면 이번 충분히 맞다고 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자, 2019년에 70세의 기대 수명은 0세의 기대 수명에 비해서 크게 나타난다. 자, 1번을 만약에 틀렸다. 기대 수명이 0세에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틀렸다라고 한다면 3번도 틀렸다라고 했어야 됐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명확하게 기대 수명에 대해서 이제 합쳐줘라 이런 말은 없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선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70 더하기 16.75 하면 86.755 그럼 0세의 기대 수명보다 크게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1, 2, 3이 맞다가 될 겁니다. 다음 4번에서 2019년 생존자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10에서 20세 사이에 10만 명 중 170명이 사망함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20세 생존자가 99,424명 그리고 10세가 99,594명인데 2019년의 생존자 조사죠.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19년에 10살인 사람이랑 20살인 사람을 비교를 하는 표인데 어떻게 2019년에 20살인 사람들이 그 전에 죽었을 가능성을 다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얘는 시계열이 아니라 한 시기만 뽑아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을 조금 많이 숨겨놓은 거죠. 문제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2번 각주 2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잘 설명을 해줘야 됐겠지만 4번 낚시 포인트는 굉장히 잘 만든 낚시입니다. 2019년 생존자라고 했을 때 10세, 20세 얘들은 동시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얘네들 사이에 170명이 차이가 난다고 해서 10세에서 20세 사이에 애들이 170명이 죽었다. 시간적으로 맞지가 않죠. 비교할 수가 없는 대상이죠. 그래서 4번은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5번에서 표일에 제시된 모든 연령에서 2019년 남녀 간 기대 여명의 격차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줄어든다. 이건 여기서 비교만 해보시면 되는 부분인데 갈수록 줄어드는 거로 보이죠? 네, 그러니까 맞는 말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넘어갈게요. 14번. 14번 같은 경우는 법안 발의에 따른 점수를 부여를 하는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 점수 평가를 통해서 뭐 공천도 주고 뭐 그런 식으로 했겠죠. 그래서 평가 기준이 나오고요. 제정하는 4점, 전부 개정안 3점, 일부 개정안 2점, 폐지하는 1점 이렇게 주고 원안 가결 4점, 수정안 3점, 대안 폐기와 부결 1점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폐기 자체랑 철회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발의 점수랑 처리 점수를 합쳐야 종합평가 점수가 나오는데 비례대표한테는 10%를 가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점수를 줄 거잖아요. 당연히 계산도 해야 돼요. 당연히 계산도 해야 되지만 가중치 줄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표시를 해둡시다. 얘들은 1.1배를 이따가 다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 바로 적어주면 되겠죠. 사실 이거는 상황 판단에서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료든 상황이든 같이 대비한다 생각하고 완벽하게 풀어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순서대로 여기다가 2, 3, 4, 1 이렇게 적어두시면 좀 덜 헷갈리게 제시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적어놓고 이걸 다 더해주면은 이제 각각의 점수가 나오겠죠? 얘 같은 경우도 다 더하면 179가 나오고요. 여기는 100 얼마니? 53. 여기는 이게 10이네요. 20이지? 144, 153.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43. 그 다음에 이것도 다 더해주면은 143. 자, 이것만 다 적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해야 되는 거는 이걸 열심히 적는 거예요. 별 게 없습니다.
난이도가 높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적기만 하면 돼. 그리고 대한 폐기랑 철회는 다 없앤다고 했으니까 이건 다 없애고 부결이랑 대한 폐기는 다 1점씩 준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그냥 점수 그대로 쓰면 될 거고요. 원한 가격 4점, 수정 가격 3점이니까 여기다 놔두고 이것도 계산을 이렇게 적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많이 부족했을 것 같아요. 난이도보다 이거를 그 짧은 시간 이내에 다 해결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의문점은 들어요. 난이도를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치사한 방법이 계산을 늘리는 거죠.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시험에서도 계산 많이 나온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생각해서 우리는 그냥 수용하고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215. 그 다음에 얘는 더해주면은 219. C도 더하면은 이제 뭐 240. 그리고 250. 그 다음에 201. 마지막이 228. 이렇게 적어주고 우리는 얘는 1.1배씩 해줘야 된다 라고 했으니까 뭐 굳이 계산하지 않더라도 얘가 제일 높아 보이죠. 그럼 답은 5번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에 1.1 곱해줄 때만 조금 이제 계산하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비교 방식을 활용을 해주면 자료 해석적인 뭐 그런 풀이 방법을 활용을 해주면 시간을 조금 더 단축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 같아요. 자, 16번 볼게요. 16번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나오고 알 수 없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림으로부터 알 수 없는 것을 골라라. 선지들 보면 참여율 비율, 뭐 연평균 증가율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자, 2, 4, 5는 어때요? 2, 4, 5는 그냥 자체 내부적인 평가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없이 그냥 스스로 그냥 그 자체 시계열적인 그러니까 A도 내에서의 시계열적인 조사만 하면 된다. B도 내에서의 시계열적인 조사만 하면 된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2, 4, 5는 애초에 사실 답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출제하는 사람이 어렵게 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렵다고 했잖아요. 어렵게 내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 이런 애초에 쉬울 수밖에 없는 선지에다 답을 넣어둘까? 아니겠지. 1번, 3번이 훨씬 더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끔 꼼수 같은 거 알려주시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긴 거부터 풀어라. 쉬운 거에 답 안 준다.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봅시다. 5번을 보면 A도 전체 학생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학생 수 지수는 2011년도에 전체 학생 수를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연도 학생의 전체적인 비율이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가 100이다라고 하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에서 퍼센티지가 나오죠. 플러스 3%, 103에 99 나누기 103 하면은 뭐 대충 한 4% 감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평균 증감률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5번은 아닐 거고요. 2번도 마찬가지겠죠. A도의 사교육 학생 참여 지수는 11년도를 100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A도 안에서만 비교하기 때문에 당연히 얘도 비교가 됩니다. 4번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럼 13 볼게요. 13 중에서 이게 1번은 3번부터 봅시다. 3번 2015년 A도 전체 학생 수 대비 B도의 전체 학생 수의 비율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거는 알 수가 있어요. 왜 알 수가 있을까? A도랑 B도가 2011년도에는 전체 학생 수가 동일한 수만큼 있어요. 그럼 2015년도를 비교를 해보면 A도가 2011년 대비 1% 증가한 B도는 8% 증가한 값을 가지고 있어요. 비율상으로 모수가 서로 같기 때문에 그냥 약간 이런 상태라는 거지. 1.01, 1.08x. 이게 A, 이게 B인 거예요. 지금 A도의 전체 학생 수 대비 B도 전체 학생 수의 비율은 구할 수 있다는 게 나와버린 거죠. 3번은 답이 아니다. 답은 1번. 이렇게 하셨으면 충분히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수가 나와 있을 때, 지수가 문제로 나왔을 때는 항상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피셋이 여러분들 틀리라고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그 상황 내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지수가 쓰였을 때
물어보는 건 당연해요. 지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시계열적으로 전부 다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고, 이게 서로 어떤 그 지수의 기준값이 서로 다르다면은 서로 비교가 불가능하고, 기준값이 같으면 비교가 가능하다. 이거는 경제학 배운다면 누구나 다 배우는 내용이잖아요. 이거랑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라스파이레스 지수, 뭐 파쉐 지수 이런 거 배우실 때 그때 문제 풀이할 때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경제학을 이제 2차에서 안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걸 잘 맞았어야 돼요. 그런데 이 17번이 정답률이 어떻게 되느냐? 35%밖에 안 나왔다는 거. 이게 16번이군요. 네. 37%밖에 안 나왔다는 거. 굉장히 아쉬운 이야기죠. 다음 17번 넘어갈게요. 17번은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유형이에요. 이게 항상 그렇더라고. 이 유형은 17번 유형은 진짜 상위 50%랑 하위 50%가 정답률이 항상 차이가 많이 나요. 정말 많이 나요. 이번 같은 경우도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정답률에서. 상위권이다라고 했을 때 정답률은 55% 정도. 하위권이다 했을 때 정답률은 15% 정도. 그러니까 결국 차이가 나는 요소는 이거라는 거야. 17번 같은 걸 해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득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을 하는 거니까 마지막 남은 시간에 17번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잘 풀까 복습을 많이 해보세요. 유형별로. 유형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얘만 딱 모아서 한 100문제 정도 월요일에 복습을 해보는 거죠. 지금까지 푼 게 100개는 될 거니까. 네, 그거 정도만 복습을 해보시고 시험장 들어가서 문제에 시간 투자해서라도 완벽하게 맞춰보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7번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보면은 갑국의 사회 참여 현황과 관련된 조사 결과 관계망과 관련하여 뭔가를 할 때 조력자가 있는 경우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은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한 경우 조력자가 개로 봤을 때 76.8,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 경우는 50.1, 낙심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는 82.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력자가 있는 상태로 나오죠. 조력자가 없다 뭐 이런 상태면 문제가 되겠지만 여기서는 조력자가 있는 상태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네, 이거는 맞다고 할 겁니다. 니은에서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와 갑자기 큰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에 조력사 있음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돼 있는데 요거는 남녀 나오는 이 부분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비교를 해보시면은 네, 조력자 있음의 비율이 작지만 더 높게 나오죠. 디귿에서 단체 참여 현황과 관련하여서 친목, 종교, 취미 등의 각종 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사람의 비율은 48.9%다. 여기 나온 요거 더하시면 되고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단체 참여율은 증가하다가 60대부터 감소한다. 자, 쭉 증가하나요? 체크를 해보는데 요거 그래프 볼 때 틀리는 분들 꼭 하는 거 있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죠. 그리고 단체 활동 참여율을 보는 거기 때문에 개로 보는 거라서 이쪽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60세 이상에서 감소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설문에 응답한 사람 중 친목 단체에 참여한 사람이 75.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취미, 종교 순이었다. 네, 이거 틀린 말 아닌 거 같나요? 설문에 응답한 사람 중에 75.6%일까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낚시죠. 설문에 응답한 사람은 단체 참여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단체 참여를 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설문에서 단체 참여를 하나요? 라고 물었고 네 합니다 한 사람들 중에서 친목이 75.6%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문에 응답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단체 참여 현황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사람으로 보셔야 되고요. 특히 참여율에 참여한다라고 대답을 한 사람 중에서 75.6%다.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리을이 틀렸다가 되겠죠. 얘는 다들 몇 번을 했을까? 이 문제는
3번 아까 그 부분이 제일 오답이 많네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를 포함을 해서 이렇게 다 보신 분들이 3번 선택 많이 하고 많이 틀렸던 걸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뭐 고난도 문제다라고 할 건 풀었고요. 좀 쉬운 문제들 보기 전에 혹시 궁금하거나 한 거 있으면 말씀 주시면 피드백 넣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 시험 준비하실 때 패턴을 절대 바꾸지 마세요. 시험 준비를 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한 주에는 진짜 절대 패턴을 바꾸시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굉장히 이제 두통이 심한데 매일 커피를 하루에 3잔씩 마시다가 오늘은 어쩌다 보니까 한 잔도 안 마셨어요. 그냥 근데 시험 칠 때도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왠지 뭔가 건강을 챙겨야 될 것 같아서 뭐 커피도 안 마시고 뭐 담배 피시는 분들 담배도 안 피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시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내가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그냥 항상 풀던 문제 풀러 간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시험장 가서 제일 덜 긴장되고 본인 실력 그대로 발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지금 법조를 7회 다 따라와 주신 분 있잖아요. 지금 이름 항상 기억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법률님이나 저는 되게 지금까지 잘 열심히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 7주간 같은 걸 반복해 왔으니까 당연히 시험장 가서 이 똑같은 패턴으로 또 하게 될 거고 그러면 훨씬 마음 편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패턴을 최대한 시험이랑 유사하게 매일매일 살아가시고 문제는 굳이 안 풀어도 돼요. 복습만 하시고 그러면서 기존에 공부해왔던 패턴에서 너무 망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별히 뭐 네. 스톱워치 지참 가능해요. 엔간하면 안 막아요. 사실 리트는 맞거든요. 리트는 막는 방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오그 피셋 같은 경우는 소리만 안 나면 좀 안 막는 경향이 많은데 그래도 불안해서 아날로그 시계 같이 가져가는 친구들이 훨씬 많죠. 불안해요. 솔직히 그런 것도 불안한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배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톱워치가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스톱워치를 풀다 보면은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뭐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저는 시험장 갈 때 스톱워치 안 들고 가고 무조건 아날로그 시계 들고 가거든요. 스톱워치로 보면은 2분이 넘었을 때 넘었다는 걸 너무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 시간 관리할 때 그걸 딱딱 떨어지게 아는 게 좋지 않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멘탈에 영향을 미쳐요. 내가 2분 만에 끝냈다 생각하고 시계를 딱 봤는데 2분 40초 지나가 있어. 아날로그면은 몰라요. 아날로그만 대충 2분 지났네 하고 넘어가요. 근데 스톱워치면 조졌네. 바로 이 생각 든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네 아날로그 시계 들고 가고요. 물론 아날로그 시계를 들고 갈 때도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쓰던 아날로그 시계가 고장이 나고 이제 워치로 바꾼 상태였어가지고 그냥 집안에 처박혀 있던 오토매틱 들고 왔어요. 아시다시피 그 흔들어주면 굴러가는 거 있죠. 네, 그거 가져가서 해도 시간 관리 잘 돼요. 여러분들이 스톱워치가 지금까지 스톱워치로 관리해왔기 때문에 스톱워치를 해야 되겠다. 뭐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아직 시험을 많이 안 쳐봤고 관리 같은 거 잘 할 줄 모른다라고 한다면 아날로그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5문제 풀고 시계 보고 12분 안 넘었으면 오케이 하고 계속 푸는 게 그게 훨씬 더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원래 상담할 때 많이 해주는 말이에요. 스톱워치 시험장에서 너무 얽매이지 마라. 5문제마다 한 번씩 봐라. 뭐 이런 거 많이 말을 하는데 또 사람들 불안해서 잘 못하죠. 여러분들은 또 최선을 다하고 저 끝까지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래 한 달 반 동안 잘 따라와 주셨으니까 저도 가급적이면 많은 스킬 같은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스킬을 알려주긴 그렇고 시험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알려드리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 내가 하는 행동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지 않는 행동이면 안 하는 게 좋아요. 하고 싶어져도 안 해야 돼요. 그래야 멘탈 관리가 잘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안경 양옆에 휴지나 종이 같은 거 잘라서 붙여서 집중력 높이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시험 성적에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개인 상담으로 들어온 친구들한테는 항상 그거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그런 것들 하지 말아라 라고.
아무튼 실력이 있으면 그런 게 원래 필요 없는 겁니다. 본인이 실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네, 사도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좀 더 믿음을 가지고 불필요한 네, 추가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릴게요. 상대적으로 정답률 낮은 문제를 하나 정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볼게요. 다음 표는 A씨가 일주일간 연습한 테니스 서브의 기록 일지이다 라고 되어 있고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포인트 성공률은 4일차에서 두 번째로 낮게 나올 것이다. 이게 선지 기억인데 포인트 성공률이라는 걸 보면은 서브 시도, 폴트, 서브 포인트 이렇게 세 가지 변수로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다 계산을 해야 되냐? 뭐 계산을 하더라도 크게 어렵지 않게 나와 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대충 계산해도 되게 돼 있다는 거지. 얘는 대충 분모가 200이니까 5%겠네? 그래도 되고 2일차도 보시면 빼서 보면 201분의 22예요. 이러면 대충 10%겠네? 그냥 눈대중으로 하라는 거지. 눈대중으로 하더라도 답 자체에 크게 영향을 줄 만큼의 차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3일차 173이니까 대충 175라고 생각하면은 대충 7분의 1이네. 7분의 1이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은 한 14점 얼마다? 14.2 정도. 어림산으로 해서 던져둔 거죠. 4일은 이제 205분의 30이니까, 205분의 18이니까 대충 20%보다 좀 낮겠네? 10%보다 좀 낮겠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5%보다 높고. 다음 5일 같은 경우에는 236분의 28인데, 원래 280에서 대충 한 1.5배 정도 된 걸 뺀 거잖아요. 28에 1.5배 정도 된 걸 뺀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건 그냥 계산하는 게 더 머릿속으로 편할 것 같네요. 딴 좀 더 쉽게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아니야 그냥 이거 계산하는 게 편할 것 같아. 대충 한 8분의 1 정도네 하면은 12.5 금방이네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일 같은 경우도 빼서 보면은 대충 239분의 32니까 8분의 1보다는 더 작겠죠? 그럼 12.5 금방이겠네. 12.5 이상이겠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다 계산할 필요는 없고 7분의 1과 8분의 1 사이에서 얘들이 다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5% 다음이 10%보다 작은 얘가 되는 건 당연하잖아. 나머지는 다 이제 12점 얼마고 얘는 10%보다 10%랑 거의 차이가 없는 값이니까. 그러면 뭐 기억은 맞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자, 포인트 성공률이 가장 높은 날과 가장 낮은 날은 같다. 자, 포인트 성공률을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구해놨기 때문에 가장 높은 날이 대충 3일 차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12점 얼마. 그러니까 7분의 1과 8분의 1 중에서 8분의 1에 더 치우쳐져 있는 값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3의1이 가장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서브 성공률을 계산을 해야죠. 진짜 제가 생각해도 매우 풀기 싫습니다. 너무 귀찮아요. 그냥 귀찮게 만들어놨어.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시험장이면 풀어야 되니까. 얘는 6분의 5, 얘는 5분의 4 정도. 얘는 대충 한 얼마쯤 될까요? 4.5분의 4 정도. 5분의 4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빼버려서 그런 거거든요. 4.5분의 4. 뭐 이 정도. 3.5가 되겠네요. 큰일 날 뻔했다. 아이고. 4.5분의 3.5 정도가 될 거고요. 얘는 뭐 235분의 30을 뺀 거니까 이거 대충 계산해 보면은 한 7분의 6 이 정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값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 값들을 비교를 해서 서브 성공률이 가장 낮은 날을 구해라. 얘는 이제 4.5분의 3.5 하면 9분의 7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는 다 여기 6분의 1, 7분의 6, 6분의 5, 5분의 4, 7분의 6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반면에 얘는 이제 두 칸이 떨어져 있죠. 분모랑. 그러니까 얘가 가장 낮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거는 옳다. 계산기 두드릴 수 없어요. 우리 시험장에서 계산기 두드릴 수 없고 정말 뭐 계산이 진짜 미친 듯이 빠른 친구들이 아니라면은 이거는 분모 분자 차이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거고요. 그렇게 풀다 보면은 이제 니은이 옳다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디귿에서 2에서 7일차 중 서브 포인트의 전일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날은 2일차다. 증가한 날들부터 체크를 해야 되겠죠. 서브 포인트 증가 이런 걸 체크를 해야 되는데
뭐 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서브 포인트를 계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서브 포인트 서브 포인트는 값으로 줘버렸죠. 서브 포인트 자체는 값으로 줬으니까 이거 그냥 보면 되고요. 이거 계산을 하는 건데 증가한 날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증가한 날만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2일차, 3일차, 5일차, 6일차 여기만 보면 돼요. 얘는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대충 100% 이상 증가했으니까 3일차는 이제 배제가 될 거고요. 5일차도 100% 증가된 건 아니니까 배제. 6일차도 배제. 그러면 2일차다. 끝하고 5번 이렇게 해주시면은 시험장에서도 대충 한 2분 조금 더 걸리는 시간으로 해결이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번이 정답률이 낮은 거는 생김새에 비해서 굉장히 계산이 복잡하고 시험 말미에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담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계산도 많고 복잡하네. 그래서 조금 찍고 넘어간 친구들이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자료 해석 여기까지 하고요. 9시 56분이니까 10시 5분에 상황 판단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판단 끝나고 한 15분, 20분 정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남은 일주일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약간의 상담 아닌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조금 이따가 또 다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0시 5분에 다시 뵐게요.